저평가된 당신의 인생을 밸류업. 반갑습니다. 범성공자 장쌤입니다. 자, 반도체 얘기인데 오늘 방송 보고 오셨으면 아실 거고, 최근에 제가 조금 톤 다운을 하고 있는 것들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톤 다운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시장 안 좋을 거니까 도망치세요 막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원래요, 시장이 강세장을 보일 때 주식을 좀 내주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6천 넘어서 왔죠. 그러니까 저는 한 7천 정도까지 바라봤었는데 지금 거의 다 왔다. 거의 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1000포인트 정도, 1000포인트도 아니다. 이제 900포인트 남았죠. 이제 거의 6100이니까. 그러면 7천까지 퍼센트로 봤을 때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가총액이 5천조 원, 그 다음에 코스닥이 한 639조 원이네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5,650조 원 정도 전체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한 2천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천조 원에서 얼마만큼 오를 수 있을 거냐. 삼성전자가 지금 30만 원 가고, SK하이닉스가 150만 원 가고,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 50%가 오르겠죠. 반도체가 50% 오르면 2천조니까 1000조 원이 붙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1000조 원이 붙으면 지금 전체 시가총액이 5000조 원이니까 5000조 원에서 추가로 붙었을 때, 1000조 원이 붙었을 때 6000조 원이 되겠죠. 그러면 20%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지금 6000대에서 20%가 상승하면 7200이 되겠죠. 반도체의 힘으로 그렇게 갈 수 있을 거고, 다른 섹터가 올라간다 그러면 7500 이렇게도 더 붙을 수 있겠죠.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다른 걸로는 지금은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그 정도 힘은 좀 어렵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0% 정도 간다고, 진짜 잘 돼서 반도체가 정말 50%에서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지수가 한 7천 좀 넘는 수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그게 보수적으로 보는 게 지수 전체 플레이, 그러니까 지수 전체 플레이라는 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플레이를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면서 자금을 순환시키는 게 낫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물론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더 얘기 드리겠지만,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5%, 10% 오른다 그러면 10% 좀 줄여볼까? 그러면 90%가 남겠죠? 그럼 또 10% 올라가면 또 10% 줄여볼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제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을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남은 자금으로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주식, 좀 덜 오른 주식으로 순환매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뭘 하는 구조냐면, 나중에 이제 사업하면서 또 강의 커리큘럼에 다 들어가긴 할 텐데, 주식은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있는 자산입니다. 그 변동성이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산, 안정적인 자산으로서의 자리매김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주가도 굉장히 많이 변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현금화라는 것들은 한 번씩 필요합니다. 근데 그 현금화를 언제 할 거냐, 내가 꼭지에 팔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신의 아닌 이상 진짜 힘든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수준 이상이 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현금화를 더 해놓고, 거기서 무너지면 더 빠르게 현금화를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봤을 때 지수 레벨이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조금씩 현금화를 해두면서 내가 지금까지 수익냈던 걸 자산화시킨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시장을 안 좋게 보니까 떠나세요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조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반도체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 가격이에요. 반도체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그 이익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목표 주가가 상향되면서 주가가 좋아지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죠? 반도체의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냐? 뭐가 올라갈 수 있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DDR이 뭐냐면, 이게 D램입니다. D램. DDR4는 D램 이제 4번째 버전, DDR5는 D램 5번째 버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DDR4의 가격이 지금 2025년 초만 하더라도, 여기 가격이 보면 이제 5불이 안 됐죠? 한 3불, 2불 됐을라나요? 2달러 정도 됐을라나? 근데 지금 보면 가격이 얼마까지 왔죠? 25달러. 10배 넘게 올랐죠. 가격이. 반도체 판매하는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고. 여기 현물가랑 고정가는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고정가는 이제 B2B, 기업 대 기업으로 이제 판매하는 가격이고, 현물 가격은 스팟성으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B2B 가격은 조금 더 천천히 오르겠죠. 왜냐, 미리 이제 기업과 기업 간에 좀 계약을 해놓은 거고, 우리 많이 쓰는데 좀 깎아줘,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B2B 가격은 고정 가격은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되고요. DDR5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년 초만 하더라도 이제 3불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30불이 넘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격이 빠르게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빨리 올라갔다.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지금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전망치
올해 전망치 얼마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댓글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제조사라고 하면 제조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조 원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캐펙스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30% 나오면 야 진짜 잘 나온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70%예요. 70%. 내가 판매하는 것에 70%가 남는다는 거예요. 제조업에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가능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디램만 올랐냐? 아니죠. 요즘 이제 낸드도 오르고 있어요. 이 낸드에서 TLC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뭐 QLC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 방에 몇 개가 들어가냐? 한 방에 이제 비트 우리가 연산하는 게 몇 개가 들어갔냐? TLC는 3개가 들어가고, QLC는 쿼드러플 4개가 들어갔고, SLC는 하나가 들어갔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한 방에 한 명 있으면 여유롭고 좀 뭔가 신뢰도가 높겠죠. 근데 한 방에 4명 있으면 뭐 지저분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SLC는 속도도 빠르고 좋지만 용량은 좀 작고, 그다음에 QLC 같은 경우에는 용량은 큰데 속도도 내리고 좀 신뢰도도 떨어지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TLC 낸드 가격은 2달러에서 지금 14달러, 7배 올랐죠. 그다음에 TLC QL 1TB, 이거 512기고 1TB도 이제 5불 정도 하다가 지금 20불, 4배 정도 올랐죠. D램만 오른 게 아니고 낸드 가격도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D램과 낸드 가격이 이렇게 다 오르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 휴대폰, 스마트폰이나 그 전자 셋업체라고 하는데 TV, 그다음에 가전 뭐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이요, 낸드나 디램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지금 생산을 못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다고요. 특히나 중국 쪽에서는 이 낸드나 디램을 못 구해서 우리 판매가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이 디램 가격 상승이나 낸드 가격 상승 때문에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의 이익이 좀 침해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냐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는 뭘까를 봐야 되는데, 일단 올라갔던 이유는 AI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AI가 처음에는 HBM을 수요를 엄청 땡겼단 말이에요. 근데 HBM 수요를 보니까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2024년 대비해서 2025년이 크게 증가했는데 2025년 대비해서 2026년도 크게 증가하고 2027년은 더 크게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HBM 수요가. 근데 HBM은 이렇게 반도체 칩이 있으면 HBM 크기가 이런 D램이 이렇게 있을 때 D램보다 HBM의 크기가 커요. 그러면 웨이퍼 크기는 12인치로 동일한데 이렇게 칩의 크기가 크면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칩의 크기가 크면, 칩의 크기가 작으면 좀 더 이렇게 여러 개를 자를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 정도 크기가 차이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 하나의 이 웨이퍼에서 나오는 칩의 개수가 여기가 더 적어지겠죠. 그렇죠. 숫자가 더 적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칩의 용량이 더 적어지겠죠.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HBM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HBM을 했는데, 이 HBM이 결국 뭐냐면 D램이란 말이에요. 이 D램 캐파, 일반 범용 D램 캐파를 줄여서 HBM으로 갔으니까 이 D램의 캐파는 줄어들겠죠. 근데 HBM 늘어나는 것보다 D램 캐파 줄어드는 게 더 빠르겠죠. 왜? 이 웨이퍼 한 장에서 나오는 용량이 HBM은 더 작으니까. 그런데 D램 캐파를 증설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BM 쪽으로 엄청나게, 원래 안 쓰던 거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HBM으로 뽑아갈수록 D램의 어차피 캐파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쵸? 근데 D램을 지금 증설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D램의 쇼티지가 나면서 D램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 원래는 HBM 마진이 60%가 나니까 만세!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D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범용 D램 가격이 올라가서 마진이 70%, 80% 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익률이 더 좋아졌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갑자기 야 이것이 HBM이랑 DDR만으로는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이게 보니까 D램은 뭐냐면, D램과 낸드 뭐 다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이제 제 번호 뒷자리가 3258이거든요. 이거 외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잠깐 외울 수 있죠. 그럼 저한테 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한 달 뒤에 다시 제가 한 달 전에 물어봤던 번호 기억하시나요? 물어보면 답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모르죠. 그러니까 잠깐 제가 연산을 위해서 그 기억을 빌리는 것,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가 잘하냐? D램이 잘해요. 그리고 빨리 대답해주죠. 그런데 AI 에이전트를 하려고 보니까 과거 옛날 기업부터 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지 뭐 서비스를 해줄 거 아니에요. 뭐 예약을 했든 아니면 뭘 했든 간에 뭐 운동을 했든 아니면 약을 처방받았든 그런 데이터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될 텐데 그건 D램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된다? 낸드 같은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D램은 전기가 꺼지면 메모리가 휙 날아가고 SSD는 그 여러분들이 128기가 저장하고 있어요. 256기가 저장할 수 있어요. 그게 낸드나 하드디스크거든요. 근데 요즘 대부분 낸드죠. 하여튼 그 낸드가 장기 저장을 해줘야 되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AI 에이전트로 가야 되고 뭔가 데이터 소스를 콜드 데이터라고 해서 옛날에 뭐 안 봤던 그런 데이터들 막 저장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뭔가 불을 일으켜서 추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낸드가 필요한데요. 낸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낸드 수요도 폭발적으로 딱 증가해버리니까 낸드 가격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4배, 이렇게 5배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실적이 진짜 난리가 났죠. 계속 상승하고, 야, 우리 실적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퀘스천.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냐? 그럼 AI 수요가 계속 좋을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AI 수요는 지금 보면 치킨 게임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투자 안 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안 돼. 내가 못하면 안 되니까 어차피 다 죽거나 그냥 다 같이 가보자. 뭐 끝까지 가보자. 이거 누가 가요? 빅테크, 돈이 많은 빅테크만 가잖아요. 메타, MS, 아마존, 알파벳 이런 기업들만 가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이제 경쟁하고 있고 다른 곳들은 뭐 엄두도 못 내죠. 중국 업체들도 처음에 디시크 같은 거 한다고 했다가 지금 보면 뭐 크게 못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AI는 이 빅테크의 경쟁이 끝나면 그러면 이 하드웨어 어떤 성장은 끝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업체가 뭔가 두 손 딱 들면서 못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뭔가 연산에서 어떤 병목들이 해소가 되면서 연산이 훨씬 빨라지거나 이러면 하드웨어 캐파는 조금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드웨어 캐파는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냐고 봤을 때 애매하죠. 소프트웨어 산업은 구조가 예를 들어 구독형이라고 본다면 구독형 매출이 한 사람한테 발생하고 또 한 사람한테 발생하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드웨어 캐파는 올해 1을 발생을 했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고객한테 1을 발생한다고 치면 이게 그냥 유지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보다 더 증가해야 되는데 이 캐펙스를 계속 늘릴 수 있을 거냐라고 본다면 아무리 빅테크라고 하더라도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그널을 봤을 때 메타나 알파벳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채권 발행을 해서 조달하잖아요. 채권 발행해서 일단 조달한다는 것 자체는 자금이 좀 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채권 발행을 해서 얼마까지 계속해서 조달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애매해요. 지금 미국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발행을 해야 되고 특히나 관세가 이제 무효가 된다 그러면 미국채 발행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와 무관하게 금리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채 금리는 장기채 금리는 특히나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빅테크들이 발행해야 되는 채권 회사채의 금리는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안전자산인 국채가 예를 들어 4%면 회사채는 이거보다 더 높은 4.5% 5% 이상은 받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투자를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채권 발행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유동성을 빨아간다는 거. 그 유동성을 빨아갈 때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조금 불안하다.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펙스 증설이 올해까지는 분명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하반기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캐펙스 증설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붙어있고 막 모두 해피 이렇게 하겠지만 누가 하나 흔들린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픈AI가 흔들릴 가능성이 좀 보이죠. 근데 오픈AI가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챙겨놓을 수 있을 때 조금씩 현금 챙겨놓고 그냥 시장 좀 지켜보자 라는 것들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는 좀 현금을 늘려놓는 게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현금을 늘려놓기 좋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현금을 조금 확보해두자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논리는 이랬어요. 원래라면 지금 반도체는 이미 조정받았어도 됐는데 지금 계속 가는 이유는 옛날에는 이제 시클리컬 산업이다.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변동성이 큰 산업이다.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다라는 거죠. 그때는 이런 논리가 펼쳐집니다.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아라. 고포라고 하는 건 이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익이 안 나니까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훨씬 비싸겠죠. 여기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익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면 시클리컬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난다는 건 시클리컬 정점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R이 낮을 때 오히려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PER로 따지면 좀 낮거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00조 원 합해서 둘이 합해서 300조 원, 360조 원까지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PER로 따졌을 때는 지금 2000조 원 정도 되니까 PER로 따지면 7배. 그러면 비싼 건 아니죠, 분명히. 전체 시장이 한 12배 정도 되니까.
네, 시장의 논리는 이제 12배까지 맞춰줘야 된다. 시장만큼 맞춰줘야 된다. 그러면 뭐 40%, 50%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옛날에 시클리컬 시각으로 보면 저퍼에 팔아드는 게 맞으니까 지금 저퍼일 때 실적 잘 나올 때 좀 팔아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이 논리는 이제 깨졌다고 좀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쪽에서의 원래 지금 이슈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가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다. 분명히 그렇게 보이죠. 엔비디아 실적도 지금 너무너무 좋고, 엔비디아가 매출액, 분기 매출액이 4배가 증가했거든요. 근데 4배가 성장한 상태에서도 매년 지금 60%, 70%가 매출 성장하고 있어요. 정말로 미친 성장률이 나오고 있고, 내년도 매출액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한 50%, 6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성장이 이렇게 꺾이지 않으면 여전히 수요는 좋다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에서 특히나 또 변화된 게 뭐냐면 LTA라고 해서 롱텀 어그리먼트, 장기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는데, 2017년에도 똑같은 이슈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장기 계약이 있으니까 옛날과 다르게 사이클이 다르다라고 했었지만 실제로 그 장기 계약들이 많이 어그러졌어요. 근데 지금은 고객사들이 진짜 똥줄 타니까 어떻게든 장기 계약, 공급 계약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수급을 안정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이랑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지금 크게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실적이 계속해서 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가봐야 아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 어그러진다고 하면 고객사 쪽에서 위약금도 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분명히 환경이 달라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달려오고 있고, 여기서 이익이 증가하는 것 대비해서 오히려 주가는 못 갔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업사이드가 얼마만큼일 거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퀘스천 마크인 거죠. 저는 20만 원과 100만 원은 일단 무조건 찍을 거라고 봤었는데, 여기서도 뭐 무조건 욕심을 내면서 더 갈 거라고 이제 베팅하기보다는 올라갈 때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맞다.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여기서 가격이 빠지잖아요? 그럼 주가가 진짜 폭삭 내려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지만 혹시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조금씩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평가는 PR로 하는 게 맞냐? 장치 산업의 한계는 벗어났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PBR로 봤어요. 왜냐면 반도체 산업은 장비 투자가 엄청나야 되니까 이 내가 자본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효율이 얼마만큼 되냐. 그게 PBR이잖아요. 내 자본 내가 갖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몇 배만큼의 효율을 내서 투자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뭐 PBR 1배면 뭐 적당하다, 뭐 PBR 2배면 이제는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자본 대비해서. 근데 지금 이익률이 워낙 잘 나오고 이익이 잘 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PBR 말고 PR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전처럼 장치 산업에서 한계가 벗어나서 이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는 사업을 어떻게 장치 산업의 한계로 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문점은 마진이 계속 이어질 거냐,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냐. 이거는 상반기까지는 오케이, 뭐 2분기까지는 뭐 오케이. 그런데 하반기까지도 그렇게 갈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일단 플레이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좀 조정을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투자했던 포인트가 반도체 가격 상승이 반도체가 좋을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절대 다른 포인트를 붙이지 마세요. 다른 포인트 때문에 더 봐도 돼. 다른 포인트 때문에 더 갈 수 있겠지. 이렇게 보는 순간 투자 실패의 지름길로 빠집니다. 얼마 전에 2차 전지가 그랬어요. 2차 전지 처음에 그 전기차 때문에 실적 좋아지고 수주 받고 캐파 증설하고 엄청 좋았죠. 그 다음에 무슨 스토리를 붙였는지 기억나세요? 로봇도 갑니다. 뭐든 배터리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온천지 빽가를 가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겁니다. 지금 전기차도 좋은데 이것까지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스토리를 붙이면서 PER을 높이는 순간 주가는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스토리로 가고 뭔가 좋은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는 있어요.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가격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았을 때 붙을 수 있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어려워요. 지금 현대차도 가잖아요. 현대차 로봇 때문에 가잖아요 라고 하는 거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분명히 스토리가 다릅니다. 현대차는 실적이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실적 때문에 모멘텀 받고 주가 오른 게 아니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로봇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멘텀이 붙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실적이 조금 이제 가격이 내려오면서 안정이 되고, 뭐 이익률이 얼마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이익률이 안정된 상태에서 가고 있다가 신사업이 붙는다? 그러면 그때는 그 신사업의 가치를 보면서 주가를 다시 당길 수 있지만 지금 시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가격 천년만에 올릴 수 있을까? 반도체가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 줄게요. 반도체가 언제까지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 반도체 가격의 상승의 인플레이션 누가 감당할 건가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언젠가는 빠진다고 분명히 봐야 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 가격 올라가는 것 때문에 너무 좋고 캐펙스 천천히 늘리면서 이걸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내가 너무 캐펙스 빨리 늘렸다가 빅테크 업체한테 당했지만 지금은 영리하게 캐펙스 천천히 늘리고 있잖아요. 이 가격 상승의 효과를 충분히 늘리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가격 빠질 거는 그 회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